내가 40년 설계한 집을 네가 뜯었어. 덴마크 로스킬레 68세 건축가 에릭이 3주 여행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서자마자 사위에게 고함쳤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겠어. 당장 원상복구해. 하지만 10일 후 에릭은 코펜하겐 왕립건축학교 강단에 섰습니다. 25년 좌골신경통이 사라진 것도 난방비가 60% 준 것도 놀라웠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68세 건축가가 40년 경력을 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사위가 몰래 설치한 3000년 기술,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옌센입니다. 68세, 덴마크 로스킬레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코펜하겐 왕립건축학교를 졸업하고 40년간 건축가로 일했어요. 북유럽 모더니즘이 제 전문 분야였죠. 은퇴한 지는 3년 됐지만 여전히 가끔 자문 요청을 받습니다. 제 딸 소피아는 5년 전 서울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다가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강민호.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괜찮을까 싶었죠. 하지만 딸이 행복해 보였고 민호도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건축 엔지니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은 분야니까요. 결혼식은 코펜하겐에서 했고 지금은 두 사람 모두 덴마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민호와 소피아가 점심 먹으러 우리 집에 온다고 했어요. 아내 인계가 아침부터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양말 2겹에 실내화까지 신었는데도 발이 시렸습니다. 온도계를 봤어요. 실내 온도 12도. 전기 히터를 2대나 틀었는데도 이 정도예요. 매년 겨울이면 똑같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집이 냉장고나 다름없어요.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25년 된 좌골신경통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고통스럽죠.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10분은 걸립니다. 이 집은 제가 40년 전에 직접 설계했어요. 1984년 작품입니다. 당시 북유럽 모더니즘의 완벽한 표본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건축 잡지에도 실렸고 덴마크 건축상 후보에도 올랐었어요. 큰 창문으로 자연광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미니멀한 선으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디자인이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겨울은 지옥입니다. 난방비는 한 달에 3,600크로네가 나와요. 한화로 약 72만 원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도 집은 춥습니다. 전기 라디에이터 방식이라 열효율이 떨어져요. 열이 천장으로 올라가 버리고 바닥은 항상 차갑습니다. 오후 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피아와 민호였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영하 5도 날씨였거든요. 두 사람이 들어오면서 민호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인어른, 집이 너무 춥지 않으세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원래 그래. 겨울이니까. 민호가 거실 온도계를 봤어요. 12도예요? 이건 너무 낮은데요. 덴마크 겨울이 이렇지. 자네도 이제 적응해야 해. 민호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피아가 급하게 화제를 돌렸죠. 아빠, 엄마 어디 계세요? 부엌에 계셔. 들어가 봐. 점심 식사는 조용했어요. 인계가 만든 스메르레 브레드와 수프를 먹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집안을 둘러봤어요. 벽, 창문, 바닥을 유심히 관찰하더군요. 건축 엔지니어의 습관인가 봅니다.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인어른, 난방비는 한 달에 얼마나 나오세요? 3,600크로네 정도. 한화로 72만 원쯤 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실내가 12도밖에 안 되는데요? 전기 라디에이터가 그래. 효율이 좀 떨어지지. 민호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 뭔가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아세요? 온돌이라고 하는 건데요. 온돌? 그게 뭔가? 한국 전통 난방 방식입니다. 바닥 아래에 온수 파이프를 깔아서 바닥을 데우는 거예요.
3000년 역사가 있고 열효율이 85% 이상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바닥을 뜯고 파이프를 까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닥 난방. 네. 바닥이 따뜻하면 열이 위로 올라가면서 공간 전체를 고르게 데워요. 전기 라디에이터처럼 열이 천장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긴 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가? 민호가 진지한 표우로 말했어요. 장인어른, 온도를 설치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집에? 네. 장인어른 건강도 걱정되고 난방비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왜요? 이 집은 내가 40년 전에 설계한 거야. 북유럽 모더니즘의 완벽한 표본이라고. 바닥을 뜯는다는 건 내 작품을 망가뜨리는 거야. 민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이 매일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좌골신경통도 심하시고. 그건 내 문제야. 자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소피아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민호 말이 맞아요. 아빠가 매일 아파하시는 거 보기 힘들어요. 저는 딸을 쏘아봤습니다. 소피아, 넌 내 편이야, 민호 편이야? 아빠 편이죠. 그래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허리가 찌릿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자네 말은 고맙네. 하지만 내 집은 내가 책임져. 40년 동안 북유럽 건축을 연구한 내가 동양 난방 기술로 집을 고친다. 말이 되나? 민호가 말했어요. 장인어른, 기술의 동양과 서양이 따로 없습니다. 좋은 기술은 좋은 거예요. 자네는 젊어서 그런 말을 하지. 나는 68살이야. 40년 경력의 건축가라고. 내가 설계한 집이 뭐가 문제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럼 왜 25년 동안 좌골신경통을 방치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장인어른, 온돌은 관절염과 신경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만하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민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온돌, 바닥 난방, 3000년 기술.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 집은 제 자존심이거든요. 40년 경력의 증거이고 건축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바꾼다는 건 제 인생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계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민호 말도 일리가 있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이 매일 아파하는 거 나도 힘들어.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민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온돌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12월 1일 일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혼자 왔더군요.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또 온돌 이야기를 하려는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위니까요. 들어오게. 민호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쳤어요. 설계도, 그래프, 사진들이었습니다. 꽤 준비를 많이 했더군요. 장인어른, 제가 일주일 동안 조사했습니다. 이 집의 구조와 난방 시스템을 분석했어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내가 설계한 집인데 자네가 분석을 해? 네. 객관적으로 봐야 하니까요. 민호가 첫 번째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이게 현재 장인어른 댁의 열 손실 분석입니다. 전기 라디에이터로 생산된 열의 60%가 천장과 벽으로 도망갑니다. 실제로 난방에 사용되는 건 40%뿐이에요. 저는 그래프를 봤어요. 빨간색 화살표들이 천장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돌은 다릅니다. 바닥에서 열이 시작되니까 열 손실이 15%밖에 안 돼요. 85%가 실제 난방에 사용됩니다. 민호가 두 번째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 아파트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서울 아파트의 온돌 시스템입니다. 영하 20도 날씨에도 실내 온도 22도를 유지해요. 난방비는 월 15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코웃음 쳤어요. 한국 아파트랑 우리 집이랑 똑같나? 기후도 다르고 구조도 달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에 맞는 설계를 했어요. 민호가 새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집 평면도 위에 파란색 선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온수 파이프 경로였습니다. 기존 바닥을 5cm만 올리면 됩니다.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온수 파이프를 설치한 다음 새 마룻바닥을 깔면 끝이에요. 저는 설계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솔직히 잘 짜여진 설계였어요. 하중 분산도 고려했고 배관 경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 약 25만 크로네입니다. 한화로 500만 원 정도요. 저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적었거든요. 그게 다야? 네. 자재비와 인건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월 3,600크로네에서 1,200크로네로 줄어듭니다. 2,400크로네 절약이에요. 한화로 48만 원이죠. 저는 계산해봤어요. 48만 원씩 절약하면 1년에 576만 원입니다. 2년이면 초기 비용을 뽑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세요? 이 집은 내 작품이라고. 40년 전 내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한 거야. 이게 내 정체성이고 자존심이야.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장인어른, 건축가의 자존심은 아름다운 디자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 있는데?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건축가의 자존심 아닐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네는 젊어서 그런 소리를 하지. 나는 코펜하겐 왕립 건축학교를 나왔어. 40년 동안 수십 개 건물을 설계했고 덴마크 건축상도 2번 받았어. 자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가르치려 해? 민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건축 엔지니어입니다.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나왔고 10년 동안 구조 설계를 했어요. 장인어른만큼은 아니지만 제 분야에서는 전문가예요. 저는 민호를 똑바로 봤어요. 36살 한국인 사위. 10년 경력. 저보다 32살 어리고 경력도 30년 짧습니다. 자네가 전문가라는 건 인정해. 하지만 이 집은 내가 설계했어. 내 철학이 담긴 작품이라고. 그 철학 때문에 장인어른이 25년 동안 고통받고 계신데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찌릿했지만 참았어요. 민호, 이제 그만 가보게. 더 이상 이 이야기 하기 싫어. 민호는 서류를 챙겨 담았어요. 현관으로 가면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온돌은 3000년 전 한국 선조들이 추운 겨울을 이기려고 개발한 기술입니다. 생존의 지혜였어요. 멋진 디자인보다 따뜻한 겨울이 우선이었죠. 그게 진짜 건축 아닐까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민호가 두고 간 서류들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다시 봤어요. 정말 잘 짜여진 설계였습니다. 배관 위치, 단열재 두께, 하중 계산까지 완벽했어요. 솔직히 인정하고 싶었어요. 이게 좋은 해결책이라는 걸. 하지만 40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계가 옆에 앉았어요. 여보, 설계도 봤어. 민호가 정말 잘 만들었더라. 당신도 민호 편이야? 편이 어디 있어? 당신 건강이 걱정될 뿐이지. 나는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신음소리 내는 거 나는 다 들어. 밤에 몇 번이나 뒤척이는지도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계가 계속 말했어요. 여보, 자존심도 좋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 우리 이제 70살 앞두고 있어. 앞으로 10년, 20년 더 이렇게 살 거야. 하지만 이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야. 박물관이 아니라고. 40년 전 디자인도 좋지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봐.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2월 첫눈이었죠. 아름다웠지만 추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민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멋진 디자인보다 따뜻한 겨울이 우선이었죠. 그게 진짜 건축 아닐까요? 3000년 한국 기술. 생존의 지혜. 사람을 위한 건축. 저는 제 평생 철학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12월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호의 제안을 거절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좌골신경통이 더 심해졌거든요.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15분씩 걸렸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12월 15일 인계가 제안을 했어요. 아이슬란드 오로라 여행이었습니다. 평생 보고 싶었던 오로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죠. 3주짜리 패키지 여행이었어요. 출발은 1월 5일, 귀국은 1월 26일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추운 덴마크 겨울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소피아에게 여행 이야기를 했더니 딸아이가 기뻐했습니다. 민호도 좋은 여행 되시라고 인사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걸요. 1월 4일 저녁 짐을 싸고 있는데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이 비어있는 동안 청소를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환기도 시키고 화분에 물도 주겠다고 했죠.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호의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관에서 나가기 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거든요. 마치 뭔가 준비된 것처럼요. 저는 현관 앞에서 민호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청소만 하는 거냐고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대답했죠. 걱정 마시라고 집 잘 지키겠다고요. 명확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뭔가 찜찜했지만 공항으로 가야 했어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불안했습니다. 민호가 뭔가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설마 제 허락도 없이 공사를 시작하겠어요? 그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기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1월 6일, 우리 부부는 아이슬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레이캬비크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북쪽으로 향했어요. 아쿠레일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오로라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집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민호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정말 청소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공사를 시작한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피아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이슬란드로 떠난 그날 저녁, 민호는 집 앞에 도착했다고 해요.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한국인 친구 4명과 덴마크 시공업체 팀장이 함께였대요. 민호는 열쇠로 문을 열었대요. 거실로 들어가서 바닥을 내려다봤다고 합니다. 40년 된 오크 마룻바닥. 이걸 3주 안에 완전히 바꿔야 했다고 하더군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다고 해요. 한국인 친구 중 한 명이 물었답니다. 정말 괜찮겠냐고 장인어른이 돌아오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요. 민호는 대답했대요. 큰일 나더라도 해야 한다고, 저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요. 시공팀장이 설계도를 펼쳤답니다. 민호가 준비한 상세 도면이었대요. 바닥 해체 순서, 단열재 설치 방법, 온수 파이프 경로, 마룻바닥 마감까지 모든 게 표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대요. 잘 만들어진 설계라고 했답니다. 1월 6일 아침 7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고 해요. 전동톱으로 마룻바닥을 절단하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40년 된 오크 바닥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대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바닥재를 걷어냈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다시 쓸 수 있을까 싶어서였대요. 바닥재를 걷어내자 콘크리트 바닥이 드러났답니다. 민호는 표면을 자세히 살폈대요. 균열은 없는지, 습기 문제는 없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구조는 튼튼해 보였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요. 서재 쪽 바닥 밑에서 오래된 습기 자국이 보였답니다. 아마 몇 년 전 누수가 있었던 것 같았대요. 콘크리트는 멀쩡했지만 방수 처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시공팀장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이거 처리하려면 최소 이틀은 더 걸린다고 했대요. 방수제를 바르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요. 일정이 빠듯한데 이틀 지연은 치명적이었겠죠. 민호는 고민했답니다.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제대로 처리할까. 고민 끝에 결정했대요. 제대로 하자고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요. 이틀 지연을 감수하기로 했답니다. 작업은 계속됐다고 해요. 거실, 침실, 부엌, 복도. 모든 공간의 바닥을 걷어냈답니다. 집안이 완전히 공사장이 됐대요. 민호의 한국인 친구들은 교대로 일했다고 합니다.
밤낮 없이 작업이 이어졌답니다. 소피아는 매일 현장을 찾아갔대요. 제가 들킬까봐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정말 3주 안에 끝날 수 있냐고 물었답니다. 민호는 자신있게 대답했대요. 끝낼 수 있다고 믿어달라고요. 10일이 지났을 때 작업 진척도는 50% 정도였답니다. 바닥 해체와 방수 처리는 끝났대요. 이제 단열재를 깔고 온수 파이프를 설치할 차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대요. 앞으로 11일 남았는데 해야 할 일은 산더미였거든요. 아이슬란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로라를 처음 본 날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밤하늘의 초록빛 커튼이 춤추는 모습은 68년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즐길 수가 없었어요. 집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여행 12일째, 저는 다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피아가 받았어요. 딸아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집은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민호는 뭐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돌아오시면 놀라실 거라고요. 하지만 화내지 말아달라고요.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호가 뭔가 하고 있구나. 아마도 온돌 공사일 거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라면 멈출 수도 없었어요. 그냥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가서 따져야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로스킬레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작업 14일째, 민호팀은 위기에 봉착했대요. 단열재를 깔고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일러 연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 집 보일러는 15년 된 구식 모델이었어요. 기존 전기 라디에이터 시스템에만 맞춰져 있었대요. 온돌처럼 대용량 온수 순환 시스템에는 맞지 않았답니다. 출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시공팀장이 말했답니다.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고요. 최소 3일이 걸리고 비용은 1만 크론에 추가라고 했대요. 한화로 200만 원이었습니다. 민호는 고민했답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시간이 더 문제였어요. 3일 지연되면 제가 돌아오기 전에 못 끝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답니다. 보일러 없이는 온돌이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민호는 자기 돈으로 새 보일러를 주문했대요. 긴급 배송을 요청해서 다음날 도착시켰답니다. 작업은 24시간 체제로 전환됐다고 해요. 민호와 친구들은 교대로 2시간씩 자면서 일했답니다. 낮에는 덴마크 시공팀이, 밤에는 한국인 팀이 작업했대요. 집안에 불이 꺼지지 않았답니다. 소피아는 매일 밤 현장을 찾아갔대요. 남편 민호가 피곤해 지쳐있는 모습을 봤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대요. 그래도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17일째 되던 날 보일러 설치가 완료됐대요. 새 보일러는 출력이 충분했답니다. 온수 순환 테스트를 했는데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해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어요. 온수 파이프 위에 시멘트 몰타를 바르고 그 위에 새 마룻바닥을 깔아야 했습니다. 시간은 4일 남았대요. 가능할까요? 팀원들은 지쳐 있었답니다. 민호가 팀원들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말했대요. 장인어른이 25년 동안 고통받으셨다고, 우리가 4일 더 힘내면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다고요. 한국인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덴마크 시공팀장도 동참하겠다고 했대요. 18일째, 몰탈 작업이 시작됐답니다. 얇고 고르게 펴야 했대요. 두께가 일정하지 않으면 열전도가 고르지 않거든요. 민호는 직접 레이저 수평계로 확인하면서 작업을 지휘했답니다. 19일째, 몰탈이 굳기를 기다리는 동안 마룻바닥 자재가 도착했대요. 오크였답니다. 제가 40년 전에 썼던 것과 같은 재질이었어요. 민호가 특별히 주문한 거래요. 색깔까지 비슷하게 맞췄답니다. 20일째, 마룻바닥 설치가 시작됐답니다.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깔아나갔대요. 이음새가 정확해야 했고 팽창 여유도 계산해야 했습니다. 가장 섬세한 작업이었답니다. 소피아가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민호가 대답했대요. 장인어른이 평생 건축가로 사셨는데 그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바닥재도 원래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춘 거래요. 21일째, 드디어 마룻바닥 설치가 완료됐답니다. 민호는 집안을 둘러봤대요.
40년 된 집이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거의 똑같아 보였어요. 바닥 색깔도 결도 비슷했답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보일러를 가동하고 온돌 시스템을 작동시켰답니다. 온수가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기 시작했대요. 30분 후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답니다. 민호는 바닥에 손을 댔답니다. 따뜻했어요. 은은하게 올라오는 온기였답니다. 성공이었어요. 3주간의 비밀 작전이 마침내 완료된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소피아가 전화를 받았답니다. 댁에서 온 전화였어요. 일주일 일찍 귀국한다는 연락이었답니다. 1월 19일에 도착한다고요. 그날이 바로 내일이었답니다. 민호팀은 패닉에 빠졌답니다. 아직 마무리 청소도 안 끝났고 공구들도 정리해야 했어요. 하룻밤 안에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답니다. 밤새 청소가 이어졌답니다.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3번씩 닦았대요. 공구는 모두 트럭에 실었고 쓰레기는 전부 치웠답니다. 새벽 5시가 돼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답니다. 민호는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답니다. 깨끗했어요. 공사 흔적은 전혀 없었답니다. 다만 바닥만 새 것처럼 깨끗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답니다. 민호는 열쇠를 챙겨 집을 나섰답니다. 이제 제 반응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적 문제가 될까요? 민호는 불안했답니다. 하지만 확신은 있었답니다. 이게 옳은 일이었다고요. 저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다고요. 그 확신으로 민호는 버텼답니다. 여행 15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쿠레이리의 작은 호텔에서 잠을 깼어요. 창밖으로 눈 덮인 산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 집 생각이 났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인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고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요. 인계는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오전 10시, 저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렸어요. 6번째에 민호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집은 잘 있냐고, 아무 문제 없냐고요. 민호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배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드드 하는 기계음이었어요. 분명 전동 공구 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뭐 하고 있냐고요. 민호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사이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민호가 뭔가를 음소거한 게 분명했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텔레비전이라고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40년 건축 현장을 다녀본 사람이에요. 전동 톱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는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추궁했습니다. 민호,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맞냐고요. 솔직하게 말하라고요. 민호는 또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돌아오시면 이해하실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호가 온돌 공사를 하고 있구나. 제 허락도 없이 집 바닥을 뜯고 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장 공사를 멈추라고요. 지금 즉시 중단하고 원상복구하라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됐다고요. 지금 멈추면 집을 못 쓰게 된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절반 이상 진행됐다고요? 그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도 더 하기 싫었어요. 인계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민호가 온돌 공사를 하고 있다고, 이미 절반 넘게 진행했다고요. 인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했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여행을 중단하고 바로 귀국하겠다고요. 당장 집으로 가서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요. 하지만 인계가 말렸어요. 이미 절반 넘게 진행됐으면 멈출 수도 없다고, 어차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집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계 말이 맞았어요. 지금 돌아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타협안을 냈습니다. 일주일만 일찍 귀국하겠다고요. 원래 1월 26일 귀국인데 1월 19일로 당기겠다고요. 그래야 최소한 마무리는 제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인계는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여행사에 연락해서 비행기표를 변경했어요. 위약금 3,000크로네를 내야 했습니다. 한화로 60만 원이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집이 더 중요했거든요. 비행기표를 바꾸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후면 집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됐어요. 민호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집 구조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꿈에서도 집이 나왔어요. 바닥이 무너지고 벽이 갈라지는 악몽이었습니다. 68살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여행 16일째, 저는 다시 소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이가 받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큰 문제는 없냐고요.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민호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밤낮 없이 일하고 있고 집 구조도 세심하게 확인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요. 전문가들이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전문가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덴마크 시공업체를 고용한 건가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민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냐고요. 소피아가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아빠,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지금은 공사를 무사히 마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말에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비용을 말하지 못한다는 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마 민호가 자기 돈을 쓰고 있을 거예요. 빚을 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완고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민호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잖아요. 만약 처음부터 대화로 풀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집주인의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아무리 선이라도 방법이 잘못됐어요. 여행 마지막 며칠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로라도 빙하도 아름다웠지만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엔 온통 집 생각뿐이었습니다. 1월 18일, 아이슬란드를 떠나는 날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민호가 받지 않았어요. 소피아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피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도착한다고, 집에 있으라고, 제대로 설명을 들어야겠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불안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나겠죠. 제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민호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리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행 18일째 밤, 저는 아이슬란드 호텔에서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덴마크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겠죠. 그리고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 시각 로스킬레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소피아와 민호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주일 일찍 귀국한다는 소식을 들은 민호팀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대요. 원래 계획은 1월 26일까지였답니다. 7일의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제가 1월 19일에 도착한다고 하니 시간이 72시간밖에 남지 않았대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말이죠. 민호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답니다. 한국인 친구 4명과 덴마크 시공팀장이 모였대요. 민호가 말했답니다. 72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고, 24시간 교대 작업으로 전환한다고요. 시공팀장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대요. 아직 온수 파이프 설치도 안 끝났고 몰탈 작업도 남았고 마룻바닥도 깔아야 한다고요. 72시간은 너무 촉박하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할 수 있다고, 밤낮 없이 일하면 가능하다고 했대요. 한국인 친구들이 동의했답니다. 장인어른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고요. 그날 밤부터 24시간 교대 작업이 시작됐답니다. 낮 12시간은 덴마크 시공팀이, 밤 12시간은 한국인 팀이 맡았대요. 집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답니다.
새벽 3시에도 전동 공구 소리가 났다고 해요. 4일차가 됐습니다. 1월 16일 저녁이었대요. 드디어 온수 파이프 설치가 완료됐답니다. 거실부터 침실, 부엌, 복도까지 파란색 파이프가 미로처럼 깔렸대요. 민호가 직접 연결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했답니다. 보일러를 테스트했답니다. 온수가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기 시작했대요. 누수는 없었답니다. 완벽했어요. 한국인 친구 한 명이 소리쳤답니다. 됐다. 이제 절반은 온 거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직 절반이 남았답니다. 이제 파이프 위에 몰타를 바르고 마룻바닥을 깔아야 했어요. 가장 정교한 작업이었죠. 5일차가 시작됐습니다. 1월 17일 새벽 6시였대요. 몰탈 작업이 시작됐답니다.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파이프 위에 얇게 펴발랐대요. 두께가 균일해야 했답니다. 열전도가 고르려면 말이죠. 민호는 레이저 수평계로 계속 확인했답니다.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대요. 덴마크 시공팀장이 감탄했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꼼꼼하다고요. 오후가 됐습니다. 몰탈 작업이 끝났대요. 이제 굳기를 기다려야 했답니다. 최소 12시간은 걸린다고 했어요. 그 시간 동안 민호팀은 마룻바닥 자재를 준비했답니다. 오크 마룻바닥이었어요. 민호가 특별히 주문한 거였답니다. 제가 40년 전에 썼던 것과 색깔이 비슷한 걸로요. 한 장 한 장 검수하면서 흠집 있는 건 곤란했답니다. 밤이 됐습니다. 소피아가 현장에 왔대요. 민호는 바닥에 앉아 졸고 있었답니다. 72시간 동안 제대로 못 잤거든요. 소피아가 깨웠대요. 여보, 좀 자라고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잘 시간 없다고 몰탈이 마르면 바로 마룻바닥 작업 들어가야 한다고요. 소피아가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민호가 대답했답니다. 장인어른을 위해서라고요. 25년 동안 고통받으신 분이라고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대요. 6일차가 시작됐습니다. 1월 18일 아침 7시였대요. 몰탈이 완전히 굳었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마룻바닥 설치였어요. 첫 번째 마룻바닥을 깔았답니다. 딱 소리를 내며 맞춰줬대요. 민호가 수평을 확인했답니다. 완벽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작업이 계속됐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거실 바닥이 완성됐대요. 침실 작업이 시작됐답니다. 모든 팀원이 집중했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거든요.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침실과 서재가 끝났대요. 이제 부엌과 복도만 남았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어요. 제 비행기는 내일 오후 2시에 도착 예정이었거든요. 밤 10시가 됐습니다. 마지막 마감재 작업이 진행됐답니다. 벽과 바닥 사이 몰딩을 설치하고 문턱을 정리했대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1월 19일이 시작됐어요. 제가 도착하는 날이었죠. 청소가 시작됐답니다.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3번씩 닦았대요.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청소가 끝났대요. 이제 마지막 테스트만 남았답니다. 온돌 시운전이었어요. 민호가 보일러를 켰답니다. 온수가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기 시작했대요. 5분, 10분,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답니다. 민호가 바닥에 손을 댔답니다. 따뜻했어요. 은은하게 올라오는 온기였답니다. 성공이었어요. 온돌이 작동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이 환호했답니다. 됐다, 해냈다. 덴마크 시공팀장도 박수를 쳤대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해냈다고요. 하지만 민호는 웃지 않았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대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왜 안 기뻐하냐고요? 민호가 대답했답니다. 장인어른이 용서해 주실까요? 허락 없이 한 일인데요. 화내시면 어떡하죠? 소피아가 남편의 손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말했대요. 아빠는 화내실 거야. 하지만 이해하실 거야. 시간이 필요하시겠지만요. 새벽 5시가 됐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났대요. 공구는 트럭에 실었고 쓰레기는 전부 치웠답니다. 집은 깨끗했어요.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답니다. 72시간의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심판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새벽 6시, 민호는 집을 나섰답니다. 몇 시간 후면 제가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드러나겠죠. 1월 19일 오후 2시,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인지 불안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에게 로스킬레 주소를 알려줬어요. 약 40분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덴마크 겨울 풍경이 지나갔어요. 눈 덮인 들판, 벌거벗은 나무들, 회색 하늘.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풍경인데 지금은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바닥을 전부 바꿨을까요? 구조는 안전할까요? 민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오후 3시 10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현관문도 그대로, 창문도 그대로, 지붕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앞까지 걸어갔어요.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여는 게 두려웠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췄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 집 현관은 1월이면 항상 냉동실 같았거든요. 외투를 벗지 않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기가 느껴졌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을 바닥에 디뎠어요.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양말을 신은 발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걷는데 바닥이 계속 따뜻했어요. 거실 입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굳었어요. 바닥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년 된 오크 마룻바닥이 사라지고 새 바닥이 깔려 있었어요. 색깔은 비슷했지만 광택이 달랐습니다. 새것의 광택이었죠. 이음새도 달랐고 나뭇결도 달랐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을 손으로 만졌어요. 매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어요. 은은하게 올라오는 온기였습니다. 이게 온돌이구나. 한국의 3000년 기술이구나. 벽에 걸린 온도계를 봤습니다. 22도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2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22도였어요. 1월 로스킬레에서 난방비 폭탄 맞지 않고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온도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침실로 갔어요. 침실 바닥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역시 따뜻했어요. 서재에 갔습니다. 서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엌, 화장실, 복도. 모든 공간이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앉으려다 멈췄어요. 소파도 따뜻했거든요. 바닥의 온기가 소파 천까지 스며든 거예요. 저는 그대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했습니다. 화가 나야 했어요.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68년을 살면서 제 집이 이렇게 따뜻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청년 시절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항상 겨울은 추위와의 전쟁이었어요. 색염 양말, 전기장판, 두꺼운 스웨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온기는 달랐습니다. 견딜 필요가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참을 필요가 없는 온기였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따스함이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민호가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저는 소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이가 받았어요. 아빠, 도착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에 와 있다고 당장 민호 데리고 오라고요.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소피아와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설계한 집을 내가 뜯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집주인 동의도 없이? 이게 법적으로 뭔지 알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서 왜 했어? 왜 내 허락도 없이 집을 망가뜨렸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마주쳤어요. 장인어른이 아프셨으니까요. 25년 동안 고통받으시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허락하실 리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감수하겠습니다. 소피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민호가 3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했어요. 친구들도 휴가 내서 도와줬고요. 아빠를 위해서였어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소피아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다시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손에는 물집 자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3만 크로네입니다. 한화로 약 600만 원이요. 600만 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빚은 안 냈나? 아니요. 제 저축으로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겠어. 당장 원상복구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피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발요. 민호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호를 봤어요.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써보겠어. 그래서 정말 좋으면 그때 생각해보지. 지금은 아무 약속도 못해.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어. 일주일 후에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원상복구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맨발로 바닥을 걸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슬리퍼가 필요 없었습니다. 화가 나야 했습니다. 분노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68년 만에 처음 느끼는 편안함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전기장판을 켜지 않았어요. 필요가 없었거든요. 바닥이 따뜻해서 침대까지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몸이 편했어요. 평소 같으면 허리가 뻐근해서 자세를 여러 번 바꿔야 했습니다. 왼쪽으로 누웠다, 오른쪽으로 누웠다 반복했죠.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한 자세로 편하게 누울 수 있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푹 잔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평소 같으면 허리 통증 때문에 깨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통증이 없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허리를 만져봤어요. 항상 굳어있던 근육이 부드러웠습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였다 폈다 해봤어요. 통증이 없었습니다. 하룻밤 만에 이럴 수가 있나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맨발로 걸었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슬리퍼가 필요 없었거든요. 복도를 걷는데 발바닥이 편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을 걸을 때처럼 움츠러들 필요가 없었어요.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인계가 물었어요. 어젯밤 잘 잤냐고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 잘 잤다고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잤다고요. 인계가 웃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서 그래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2일째가 지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수월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편했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아도 됐어요.
3일째,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양말을 한 겹만 신어도 됐어요. 평소 같으면 3겹은 신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겹으로 충분했습니다. 4일째, 전기요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뜯었어요. 그리고 2번 확인했습니다. 1,400크로네였거든요. 평소 같으면 3,600크로네가 나왔을 텐데요. 2,200크로네가 줄어든 겁니다. 한화로 44만 원 절약이었어요. 저는 전기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고지서가 잘못 나온 게 아니냐고 물었죠. 담당자가 확인해봤는데 맞다고 했어요. 사용량이 대폭 줄었다고 난방 방식을 바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고지서를 봤습니다. 민호의 계산이 정확했어요. 월 48만 원 절약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1년이면 576만 원, 민호가 쓴 600만 원을 1년 만에 뽑는 거예요. 5일째, 저는 거실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크 재질이었어요. 제가 40년 전에 썼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색깔도 비슷했어요. 민호가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였습니다. 이음새를 봤습니다. 정교했어요. 틈이 거의 없었고 수평도 완벽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귀를 바닥에 댔어요. 보일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온수가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는 소리였어요. 6일째, 소피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어때요? 바닥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나쁘지 않다고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게 좋다는 뜻이죠?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르겠다고 일주일 다 채워봐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좋다는 걸요. 7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빛이 좋아 보였어요. 눈 밑 다크서클도 줄어들었습니다. 허리를 만져봤습니다. 25년 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많이 풀렸어요. 통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 좀 바꿔줄래? 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인어른, 저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민호,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그날 저녁 소피아와 민호가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써봤어. 솔직히 말하면 좋더군.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고 수면도 좋아졌어. 난방비도 정말 줄었고. 자네 말이 맞았어.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아빠, 그럼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해. 온돌이 좋아. 3000년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더군. 민호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감사는 내가 해야지. 자네가 내 건강을 챙겨줬잖아. 600만 원이나 들여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건강이 더 중요하죠.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수표를 썼어요. 3만 크로네였습니다. 민호에게 건넸어요. 받아. 민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장인어른.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저는 고집했습니다. 받아. 이건 내 자존심 문제야. 공짜로 받을 순 없어. 민호가 고민하다 수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민호, 미안하네. 내가 너무 완고했어. 40년 건축가 경력이 자존심이 됐더니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장인어른 마음 이해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옳았어. 건축가의 자존심은 아름다운 디자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공간을 만드는 거지. 자네가 그걸 가르쳐줬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좌골신경통이 90% 호전됐어요. 병원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 온돌 덕분이라고요. 코펜하겐 왕립건축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강을 해달라고요. 주제는 전통과 혁신의 조화였습니다. 저는 수락했어요. 강당에는 20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북유럽 모더니즘만 고집했습니다. 다른 문화의 기술은 무시했죠.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3000년 한국 온돌 기술이 제 280년 덴마크 집을 완성시켰습니다. 전통 보존은 과거를 박제하는 게 아니라 미래와 연결하는 겁니다. 진정한 건축가는 자기 철학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공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68세의 한국인 사위에게서 그걸 배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호가 뒤에 서서 박수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 12월입니다. 온도를 설치한 지 거의 1년이 됐어요. 제 집은 덴마크 건축협회의 친환경 리모델링 모델 하우스로 지정됐습니다. 매달 견학 신청이 들어와요. 민호는 한국-덴마크 하이브리드 건축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덴마크 전역에서 온돌 설치 문의가 쏟아진다고 해요. 저는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저는 따뜻한 바닥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68년 만에 찾은 진짜 겨울이었어요. 추위를 견디는 겨울이 아니라 따뜻함을 누리는 겨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그리고 감사합니다, 3000년 한국 기술. 여기까지 68세 덴마크 건축가 에릭과 한국 사위 민호의 이야기였습니다. 40년 경력의 자존심과 3000년 한국 기술의 만남 그리고 따뜻함이 가져온 변화였죠. 때로는 고집보다 변화가, 자존심보다 건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